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실 만큼 좋은 기분 좋은 봄날 아침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서로를 향해서 노벨 평화상 받으시라라고 양보를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최근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를 향해서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 김정은에게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화이자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숨통은 튀었는데 문제는 그 확보한 백신은 언제 한국에 들어오냐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도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백신 추가 확보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문제였는데요. 2천만 명분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계약하는 데 성공해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오늘 동아일보 등은 언제부터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감사원이 심상치 않습니다. 월성 원전, 조희연, 정규직 전환, 감사원, 정권의 아픈 곳을 계속 판다. 맛을 잃은 소금같이 감사원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소신 발언했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이 있는 곳곳 감사를 하겠다 혹은 하고 있는데, 이게 현 정부와 관련돼서 아픈 곳이어서 상당히 좀 공교롭습니다. 최근 TBS 김어준 씨의 계약 관련해서 감사도 착수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별성 없다는 겁니다. 산무전당대회다. 쇄신도 없고 문재인 마케팅도 없고 흥행도 없다라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재보선 선거 과정 중에 박영선 후보가 20대들은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라고 발언을 해서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 20대들의 분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꼰대 은성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가상 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많은 젊은 층의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30 젊은 세대들, 이 발언을 향해서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된다. 마치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열풍인데 이거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애 취급을 한 거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오는 9일 다 폐쇄될 수도 있다. 라는 경고까지 했는데, 자, 청와대 청원인까지 올랐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 많이 불리지 않았냐?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냐? 400은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건 내로남불이다. 자,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 철부지 취급을 하자 철부지 취급을 당한 2030이 그러면 당신들 4050 선배들은 뭘 잘했냐? 내로남불밖에 없지 않냐? 라고 맞대응한 거예요. 지금의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냐? 그 말에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청와대 청원 동의에 벌써 12만 명 이상이 현재 동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지금 논란인데 지난 선거 때 많은 여권 인사들의 20, 30대와 관련된 발언들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득표율을 보면 20대 남성들이 72.5%가 야권 후보, 지금의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바 있고 20대 여성도 40.9% 대 44.0%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그때 박영선 여당 후보의 이 발언이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대 경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낮다.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나의 지지율이 낮은 게 20대가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서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와서 크게 20대들의 분노를 산 바도 있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정치 전략 전문가시잖아요. 네. 은성수 위원장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당장 사퇴하라가 지금 청와대 청원이 벌써 12만 명이 넘었다.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뭐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보다 이 말의 맥락과 폄하하는 듯한 태도, 폄하하는 듯한 태도.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2017년부터 보여왔던 정부의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문제점 때문이거든요. 2017년, 18년 때도 이제 한번 확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확 빠졌지 않습니까? 흐지부지 했어요. 그냥 방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금융위는 이제 정부 기관이죠. 정부의 태도가 일관적인가. 예를 들어서 이번 4.7 재보궐선거 때만 해도 여당 후보들이 앞다퉈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뭐 공영 거래소를 만들겠다. 안정화시키겠다. 한국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그때 경고했어야죠. 젊은이들한테 아닌가 아니라고 말해야지. 왜 선거 때 왜 그러면 되냐라고 말렸어야죠. 그럼 그때는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팔짱 끼고 있다가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대에 빠진 게 아니고요. 가격이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까 가세해가지고 이렇게 더 모질게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김수경 교수님, 윤태권 실장님이 흥미로운 분석. 선거 때는 금융위원장님 가만히 계시다가 왜 선거 다 끝나고 이건 잘못된 길 같다.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훈계를 했을까? 상당히 흥미로운 의견이었는데 김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사실 뭐 전문가 분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암호화폐 이제 실명 인증된 거래 계좌가 한 25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 이상이 20,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은성수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길이니 어른으로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역사적 경험치가 20, 30대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예측감은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사실 20, 30대에게 뭘 해라 마라 조언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저도 애취급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주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20, 30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내가 제대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교수입니다만 저도 학생들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게 제가 그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저 20, 30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가지고 그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일을 하는 분이 저렇게 국민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듯이 마치 이제 어려서 뭘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은성수 위원장이 살던 자신의 20, 30대에는 은행이자가 막 10%, 20%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월급을 그냥 저축만 해도 저런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충분히 가정을 이루고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은성수 부장은 예전에 2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20, 30대는 돈 벌어가지고 노동소득으로는 그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런 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20, 30대가 간절한 건 사다리란 말이에요. 지금 사다리를 타고 어쨌든 자기의 계층을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한데 저런 식으로 부동산도 여러 가지 규제를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몰려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20, 30대들 혹은 비트코인 하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어른이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꼰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개인 견해인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소위 애취급했다라는 논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논란입니다. 사퇴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현재 동의를 했고 그보다 앞서서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20대들을 역사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라는 식으로 발언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된 바도 있었죠. 그에 앞서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 20대들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20대 특히 남성들이 분노한 바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여자들보다 특별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 거래 집단에서 보면 여자들이 훨씬 유리하더라고.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뭐하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 오히려 역차별 받으면 살아왔는데 정서적으로 볼 때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자, 이 발언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축구나 하고 이런 20대 남성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자, 야당의 박정원 전 대변인 나오셨는데 지난 출구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만 뭐 유시민, 박영선, 은성수 사실은 다 이 여권에서 굉장히 좀 존재감들이 큰 분들인데 20대들을 향한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권 인사들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권 모두 기성세대 모두가 왜 20, 30대 요즘 젊은이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권 인사들 소개해 준 발언들은 그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왜 20, 30대가 지금 저런 상실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수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최근에 20, 30대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어느 세대보다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취직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적응을 해도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앞서 있었던 기존 세대들은 동산해서 저축해서 돈 벌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직 못 주고 있으면서 괜히 니들이 아직 몰라서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모두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최근에 뭐 주식 공매도 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화폐 건이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과연 여권에서는 최근에 가상화폐가 이렇게 폭락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군요. 여지껏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굴러 가다가 이제 와서 또 급하니까 또 20, 30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무슨 대책 만들겠다고 또 호들갑 떨고 조금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여권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그리고 뭘 걱정해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의 박정원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20대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다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발생한 현상들인데 이 정규직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우리 청춘들에게는 고픕니다. 감사원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등을 포함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는 정권의 아픈 곳만 감사원이 계속 파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공정 정조준, 정권 아픈 곳 파고드는 감사원, 중앙일보 보도, 정규직 전환 정책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지자체 기동점검 감사 보고서 통해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부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서류 전형 없이, 면접 없이 팀장급 공무원의 배우자를 그냥 덜컥 채용. 이러면 안 되죠. 사촌 동생을 면접 직접 본 뒤에 덜컥 채용. 이래도 안 되죠. 거래처 대표이사 아들 절차 없이 덜컥 채용. 이러면 더더욱 안 되죠.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사례들을 다수 감사원이 적발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정규직 전환이냐. 그리고 두 번째, 조희연 교육감, 진보교육감이죠, 대표적인. 자, 감사원에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 채용했다.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한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감사원 고발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 김어준 씨 감사원은 TBS 구두계약 관련 의혹을 감사 착수했습니다. 관 기자, 지난 21일 사전 방문은 사실상 감사의 한 절차로 보면 된다라며 김원준 씨 출연료 지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감사원은 재난지원금 등 정부 재정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중앙일보의 시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절차에서 나오는 사촌 동생 채용 등등 이런 것 김어준 씨, 조희연 진보교육감 정권의 아픈 곳을 최재형 호 감사원이 속속속속 파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권에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비리와 부정부패는 싹트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감사원의 역할이고 감사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데 의미와 성과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정규직 전환하는 정책에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 정책 자체가 폄하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그 네.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드러나는 비리, 부정부패, 편법 행위는 잘 걸러내야 될 것 같고 이 변화된 정책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한 정책인데 이런 비리가 있었다고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면만 보는 평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견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면 떨어지니까 너무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루 거래되는 게 20조라는 거예요. 20, 30조들이 20조를 상당 부분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을지를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모험 심리의 기초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가상화폐 때문에 근로의욕이 상실된다 이런 지적 끊임없이 있는데 네. 그마저 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화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도는 곳이라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죠. 사실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단계를 빙자한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것을 검증하지 못해서 피해를 볼까 봐 저는 우려되는 측면을 금융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좋은 점 하지만 가상화폐가 나을 수 있는 이게 폭락했을 때 또는 실패로 돌아갔을 때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손해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 이야기 중이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발언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절차, 적법 이런 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의 발언이었죠. 들어보시죠. 국가 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감사한다는 견해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바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문제 제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청와대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면 되겠느냐. 청년들의 분노가 맞물린 점은 바로 이 공정과 관련될 겁니다.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정규직 전환의 여러 가지 부작용, 김어준 씨 논란도 과연 이게 현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이냐. 더 거슬러 온당한다면 조국 사태의 청년들의 분노도 다 이 공정이냐. 뭐 이런 물음 아니겠어요? 이게 아까 선재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아니 정부 정책 방향이 예를 들어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냐. 근데 동쪽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불투명하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막 억지로 몰아붙이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보는 거지 언제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라는 건데 이 중앙일보 기사도 제 개인적으로 약간 과하다고 보는 게 이게 기억해 보시면요.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사태 터졌을 때 그 중에서 그 사례들을 보면은 우르르 하다 보니까 끼워 넣기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권에서조차 감사원하고 검찰이 철저히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아니 이게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가지고 뭐 발목 잡기냐라고 하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LH공사 등에 대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막 밝혀요. 밝혀가지고 하급 공무원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높은 사람 적발하면은 아니 이게 흠집내기냐? 그럼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모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 뭐 김어준 씨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감사원이 우리가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한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이런 걸로 보는데 감사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출연자를 여당 몇 명 데리고 오고 야당 몇 명 데리고 오고 그거 보겠어요?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죠. 윤태권 실장님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원이 바로 TBS 김어준 씨의 출연료 지급권, 계약권, 과연 공영방송에 서울시에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투명한지 적법한지 그 절차 감사에 사실상 착수했다는 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김어준 옹호하려다 난처해진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장관이 김어준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되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TBS의 감사권과 관련된 김어준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일개 아침 프로 진행자에 불과해요. 감사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저 사람 방송에서 찍어내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출동하는 기관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자, 김어준 씨 출연료 등등 감사원이 TBS 감사 절차에 착수한 듯한 모습을 두고 상당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단 당사자 김어준 씨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저 사람 찍어내세요 라고 해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기에 나섰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본인 방송에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한 감사 절차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비리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 개시 자체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원이 나섰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라고 과잉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변호사업계에서도 한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럼에도 간행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다가 젊은 변호사들이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방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간행이 있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약자가 피해를 보는 어떤 방송 간행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당연히 바꿔야 되죠. 예. 다만 이제 곧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럼 감사원이 TBS만 감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럼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진행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다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넘어가면 언론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손정희 변호사님 적절한 어떤 우려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저는 이제 언론학과 관련돼서 공부까지 했잖아요. 김어준 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분들도 모두 다 김어준 씨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떤 그 프레임에 열광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어준 씨의 주장도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우가 있다는 것도 김어준 씨가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선거 때 야권이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 김어준 씨가 만들어낸 일종의 프레임이잖아요. 본인에 대한 감사 절차도 어떻게 이렇게 그런 틀을 딱 만들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박정하의 의견은. 글쎄 그동안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일부 그 인사들이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렇게 유도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도 그 향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김어준 씨가 앞서 얘기했던 몇 가지 얘기를 좀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이 김어준 씨가 만들어 오는 프레임 중에 허구가 뭐가 있냐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에 이제 야권 후보들이 당선이 됐지만 지금 정치 세력의 주류는 여권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감사원은 정부의 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이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마치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무슨 KBS 정윤주 사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본인이 TBS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본인이 과연 그거와 맞는 건가?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본인이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뭔가의 탄압을 받는 건가? 이거는 저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몇몇 허구적인 사실을 갖다 드려서 국민들이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온 것들이 통용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20, 30대의 분노 그다음에 지금 감사원이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그 사실관계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 공정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김어준 씨도 다시 생각해야 되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주장하고 있는 프레임이 지금까지는 먹혔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거에 현혹될 만큼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인식하면서 앞으로 일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야권의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여권에서는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득권과의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게 지금 TBS 뉴스공장 이 문제가 아닐까. 당에서 당연히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김어준과 TBS를 지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감사원에서 이게 부당하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사위에서 바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명박 박근혜 때 언론 탄압했던 거랑 거의 같은 수법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인데 우리 당이 지켜주지 못하면 언론의 자유랄까? 이런 건 굉장히 후퇴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민주당의 주요 주자들이 김어준 지키기를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공공연화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훈 씨.
우리 당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론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 김용민, 기득권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뉴스공장이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요. 자, 안민석 의원, 뉴스공장은 국정농단 폭로, 촛불혁명, 탄핵, 정권교체 등 촛불 역사의 중심이다. 김어준 씨가 촛불 역사의 중심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앞서서 예리한 분석력, 예측, 귀한 줄, 천재성, 굉장한 수식어들이 대대적으로 나온 상황. 야당에서는 이제 신격화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 검찰개혁이 사실상 조국 수호고 언론개혁이 사실상 어준 수호다. 김어준 못 이뤄 수준의 신격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노골적으로 색깔 드러내고 자기가 설정한 기준 따라 강경,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논란거리가 생겼을 때 이 논란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전시켜가지고 전면전으로 갔었던 게 이제 여권에서 그런 적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조국 사태라든지 추미애 윤석열 대전 같은 것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아니다. 오히려 판을 키워야 된다. 판 키우자. 라고 하다가 이제 뭐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겠지만은 김어준 씨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예. 번째는 내가 좋아하건 말건 간에 뭐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방송에서 뭐 그 자체적으로 방송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둬라. 두 번째는 아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취율 1위 인기 좋은 건 사실 아니냐. 그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조금 공감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도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것도 팩트는 팩트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다른 언론들은 다 문제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총알을 쏘아 올렸죠. 유일하게 시민의 편에 있는 언론이다. 예. 뭐 다 기득권에 이제 놀아나고 있는데 오히려 유일하다라고 해서 추미애 장관 이후에 우원식 당 대표 후보입니다. 여당 대표 후보 김용민 법사위원이자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죠. 이분들까지 이제 나서는 거 이거는 되게 논쟁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문제고 이게 최고다. 물론 그것도 뭐 개인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이분들이 개인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당대표 주자의 최고위원 후보면 개인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사태하고 비견해서 봤을 때 조국 장관이 검찰이 이 수사가 과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조국한테만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완전 무결하고 이건 전부 다 모함이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에스컬레이션 되다가 이제 민주당이 큰 코 다쳤는데 지금 김어준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하고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우리의 가치, 여기서 우리라는 건 여권이겠죠. 아까 김용민 최고위원이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법사위에서도 지켜야 되고 여당 대표가 되면은 대표 밑에 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이야기죠.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김수경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컨대 산업부 공무원들의 이 탈원전 관련돼서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는데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감사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최 감사원장 들었던 것처럼 왜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새벽에 가서 문서를 파기하느냐, 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를 방해하는 행동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당시 여권의 법사위원들을 포함해서 여권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감사원장을 향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들까지 했거든요.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서서 우원식 당대표 후보의 말씀이나 김용민 최고위원회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정식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법 감사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가 나서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때 산업부 감사를 두고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벌였던 설전처럼 TBS 감사를 두고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또 최재형 원장 등을 향해서 좀 마찰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어준 씨한테 이제 방송을 하지 말아라, 뭐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이 다만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그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죠. 모든 언론이 다 그렇듯이. 그런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으로 어쨌든 굉장한 그 운영비가 보전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걸 깨끗하게 해오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를 바꿔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다른 기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세금이니까요. 물론 세금이 내가 원하는 정책에만 쓰일 수는 없어요. 내가 반대하는 정책에도 내 세금이 쓰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 세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도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TBS는 성실하게 그것을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촛불정신 얘기를 하는데 촛불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 어떤 권리를 소수의 어떤 권력자가 가지고 놀았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 주권은 이거에 대한 정신인 거지 민주당은 무조건 옳다라는 게 촛불 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촛불 정신이란 상징 자본을 항상 민주당에서는 자신들만의 것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식의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과 출연료 지금 논란은 이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를 몇 장 준비됐는데요. 시사저널과 시사리서치에 의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김어준 씨의 방송 3명 중 2명은 편파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전체 편파적이냐 아니냐의 질문과 관련해서 매우 편파적이다는 57.4%, 과반을 훌쩍 넘어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57.4%가 매우 편파적이다. 어느 정도 편파적이다는 9.4, 도합, 편파적이다라는 의견은 66.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 어느 정도 공정 합쳐서 29.8%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실까요? 자, 20대들은 매우 편파적이다가 59.8, 어느 정도 편파적이다 12.5, 합치면 대부분. 30대도 과반이 넘게 매우 편파적, 40대도 과반이 넘게 매우 편파적, 50대, 60대도 말할 것 없이 전 연령에서 모든 연령이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은 매우 편파적이다라고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실까요? 서울 과반 이상 매우 편파적, 부울경 과반 이상 매우 편파적, 대전, 세종, 충청 과반 이상 매우 편파적,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이 매우 편파적, 그 어느 정도 편파적까지 합친다면 과반을 넘습니다. 호남에서도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편파적이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 윤태호 실장님, 여론조사 전문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 사람들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언론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보적인 가치를 이제 표방하는 언론들은 사람들이 볼 때, 대중들이 볼 때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를 이제 밝혀내는 건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인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거기다가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이 비판이 조금 아픈 건데,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이런 거가 있죠. 흔히 권력이 생각할 때 편파적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 이런 데다 막 편파적이다라고 되게 비판해 마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여론들은 그쪽에 오히려 이제 힘을 실어줬던 건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여권에서는 편파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매우 훌륭하다, 유일한 언론이다,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대중들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자가 지킬 때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편파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강자가 여기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층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어준 씨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과연 김어준 씨 논란과 관련해서 뭐라고 발언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김어준 씨 감싸다가 장애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추미애 전 장관은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은 시민들의 눈치만 본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언론들은 시민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기득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더 반대였죠. 시민들은 오히려 김어준 씨의 방송에 대해 편파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였는데 여기서 외눈, 양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외눈, 양눈 표현이 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이다. 즉각적인 수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민 의원. 누구는 함부로 차별적이거나 혐오적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시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추 전 장관의 어떤 반박이나 입장이 나왔습니까? 함께 보시죠. 자, 굉장히 길게 썼는데 외눈은 짝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있는 눈, 두 눈에서 한 눈을 감고 다른 눈으로 볼 때 뜬 눈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접두사 외는 혼자 있는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뜻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외눈만 쌍꺼풀이 있다. 외눈으로 목표를 거두다.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 비하 아니다. 장혜영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문맥을 오독하여 내 뜻을 왜곡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장애 비하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자, 국어사전 뜻까지 추 전 장관께서 찾아오셨는데 박정호 전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 전 장관의 발언, 장애 비하 논란도 논란인데 외눈, 양눈 이게 취지가 어떤 뜻이죠? 일단 저는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추 전 장관이 해명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서 쭉 봤던 것처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특정 방송이 왜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앞서 봤던 김용민 의원 등등은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본인들이 정작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훨씬 더 많은 기울어진 언론 지형 환경을 즐기고 있다고 표현하나요? 하여튼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본인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득권 세력에 박해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게 허구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장애인 비하 논란이 있는 이 발언 자체도 그 발언 자체에서는 본인이 여전히 나머지 모든 언론이 다 잘못됐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만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잘못된 허황된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에서 사실은 편파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왜 그분들만 저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들도 여론조사 결과처럼 다들 그렇게 인식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호 전 대변인으로부터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낙연, 이재명 이런 구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두 대선 후보의 장단은 또 어떻게 파고 계십니까? 제가 말을 굳이 안 보태도 네.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급한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급한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급한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마음이 바쁘더라고요. 혼자 바빠요. 혼자.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이 생각을 이제 좀 꺼내면 이 시대가 좀 알아주겠구나 그런 점도 있는 것도 있어요. 언제쯤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시대가 나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추미애 전 장관, 김어준 씨 논란 다뤄봤습니다. 오늘 뉴스가 참 많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뜨거운 뉴스 3가지만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함께 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가운데 낀 김정은
첫 번째 핫삼, 두 번째 김원웅 강복회장, 세 번째 국민골퍼 박세리 선수. 자, 오늘 핫삼 세 분 추려졌는데요. 누구부터 볼까요? 박세리, 김원웅, 자, 트럼프.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핫삼 시작하겠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노벨 평화상 받으시라 라고 덕담도 아끼지 않았던 사이,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소위 브로맨스가 통했던 사이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마저 나올 정도로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로 칭찬하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서로를 향해서 공개 비난, 공개 비판. 어찌된 일일까요? 자,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지난 23일이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은 결코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존중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 약한 지도자, 약한 협상가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변죽만 울렸다. 완전한 성공은 못 거다. 변죽만 울렸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 변죽만 울렸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돼서도 합리적 산정 근거 없는 요구다. 라고 변죽만 울리는 근거 없는 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먼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발언 이후 이틀 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변죽을 울린다 발언 어떻게 나왔나?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예정에 없던 돌발 발언이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표현이 좀 과하신데? 대통령 이거 예정에 없던 발언인데 술렁술렁였다라는 게 조선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정부 한파. 바이든 정부를 향한 립서비스 차원 아니겠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일각의 그냥 의견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가 파바박 불꽃이 튀었는데, 자, 일단은 윤태곤 실장님, 두 분은 상당히 굉장히 오랜 기간 코드를 함께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이런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북한 문제를 두고서 이제 한미 관계 한참 좋을 때도 성품이라든지 밟아온 인생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두 사람이 크게 접점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남북 관계, 북한은 이제 미국은 이제 북미 관계 부분에서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해관계가 이제 깨져버리니까 돌아선 건데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1년 더 남았습니다. 예. 북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뭔가 우리는 더 해야 될 게 많아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갈 길은 고사하고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정권 조선일보 해석에 따르면은 일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정부한테 이제 립서비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국에서 앞에 대통령은 정말 안 좋았었는데 당신 정말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썩 기분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욕해도 우리가 해야지. 그게 왜 당신이 이렇게 나서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저런 부분은 약간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조금 더 좀 진중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바 없다라고 하던데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변죽만 울렸다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에게 존중받은 적이 없다. 취약한 지도자다. 약한 엽성가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 과거에 두 분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과거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Nobel Peace Prize? Well, I just think that President Moon was very nice when he suggested it. I thought it was very generous of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o make that statement, and I appreciate it.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But I will tell you, this is a good man, and he is a very capable man.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에 저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탁월한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 consider him a great ally. 이같이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칭찬을 했었던 발언들과 함께 박지원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저는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그다음에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분이 함께 있었던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면이 뭔가 계속 이제 겹치면서 벌써 격세지감을 느껴요. 그렇게 다정했고 서로를 향해서 칭찬했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나약한 지도자라는 둥, 변죽만 울리는 지도자라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게 그럼 지금까지 한미, 북한이 함께 해온 저 북한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했는데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정에 없었던 표현이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조선일보는 변죽만 울렸다. 조선일보는 저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고 뭐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고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 인터뷰는 통상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나 지금 남북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워싱턴 조야에 던져놓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시계열로 한번 봐야 됩니다만은 처음에 대통령께서 중국 보아 포럼에 대한 경축사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중국에 대해 굉장히 치하하고 중국을 많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뉴욕타임즈에 저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 안에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지금 현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마저 다 하지 못한 거를 계승해야 된다는 취지의 표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문구 하나하나가 청와대에는 과하게 표현이 돼서 당황했다라고 합니다만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 현재 청와대가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갖고 있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오늘자 동아일보 보면은 그 워싱턴의 이정은 특파원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싸늘한 워싱턴 조야의 반응을 자기는 읽고 있다. 이런 컬럼을 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바뀐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남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선일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과한 표현이어서 당황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서 저는 맥락 속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오히려 그렇다 보면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발언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소개가 된다면 그때는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올까?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 박정하 전 대변인의 견해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또 우리의 대통령을 향해서 또 이렇게 좀 야속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느낌도 좀 듭니다. 핫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자, 어떤 소식일까요? 함께 보시죠.
나 광복 회원이야. 광복 회원도 막어. 기자들 들어와. 갑시다. 자, 보시죠. 이 안에 대단한 쇼가 벌어집니다. 들어오세요. 취재들 하세요. 들어와서. 여기 나가라고. 아니, 문제 하시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누가 잘못했나 그걸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게 이 광복회 실상입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네, 손종혜 변호사님, 상당히 좀 격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자,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공개석상에서 이제 멱살 잡으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 있었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현장으로 보이는데, 기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 상벌위원회는 개인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공개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예. 왜 비공개하느냐 이렇게 이제 파행하는 소리도 있고, 오히려 강북회장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이 썩었다라고 하는데, 강북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전국에 굉장히 많은 보훈단체들이 있는데요. 싸움 안 하고 넘어가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파벌과 반목에 있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선거로 이제 회장이나 임원진들을 선출하다 보면 잡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회원들 간의 잡음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상벌위원회는 이제 상벌위원들도 있고요. 특히 이런 광복회 보훈단체들은 회장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관심이 많고 언론 집중도가 더 크다 보니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함께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중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광복 회장의 여러 가지 언행이 논란이 됐고 이에 항의하는 광복 회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이 광복 회장의 이 멱살잡이를 했는데 광복 회장을 중심으로 광복회에서 그 독립유공자를 징계하겠다라고 나서자 지금 이 같은 충돌까지 벌어진 건데, 자,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의 계속적인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 때문에 지금 광복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인데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만들었어요. 광복회에서 새롭게 상을 만들어서 작년에 우리 시대 독립군 대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첫 해에는 우원식 의원이 받았고 올해에는 송영길 의원이 받았죠. 그리고 작년에 또 최재형 상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최재형 선생의 그 기념사업회에다가 이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최재형 상을 만들어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상을 받았죠. 이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여권의 한 중심에 있는 인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상을 주는 행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뭐 상을 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넘어간다고 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 김원훈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토착 외구와 한 몸이다라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법을 보면은 이 광복회에서 이런 특정 정당이나 어떤 뭐 후보자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정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훈처가 이제 광복회를 어쨌든 관할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이 법이 굉장히 좁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대놓고 정말 노골적으로 하는 어떤 정치 행위가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서 지금까지 이게 문제라고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 광복회 회원들이 이 정도의 발언과 행위들이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광복 회원으로서 불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입장에서 김원웅 회장이 나중에 광복 회장을 나와서 혼자 개인으로서 저런 발언하거나 저런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광복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광복회 회원들이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연루되는 것이 싫다라는 저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광복회가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졌는데 이 보훈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여론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훈처의 답변 들어보시죠. 지금 광복회 사태 알고 계시죠? 목불인견이잖아요. 보훈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국가유공자단체법에서 정치적 종류 의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광복 회장 등의 행동이 법적 위반은 아니다라는 보훈처의 답변인 겁니다. 이 자리에 그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부친께서도 할아버지께서도 다 광복회 회원. 아니, 저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광복회원입니까? 광복회원은 아니고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에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광복회원이요? 네. 자, 이 보훈처의 답변과 광복회의 이 같은 사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기는 이해가 돼요. 이게 광복회가 어쨌든 민간 단체인데 이거 뭐 보훈처가 불법이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 방점이 우려된다 쪽에 찍혀야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분들이 저분이 계속 저렇게 하냐 보면은 그래도 되니까. 뭐 반발 좀 있더라도 내가 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여당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나 상 줄게. 그럼 와가지고 이제 상 받고 사진 같이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더 실린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된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분이 야당 욕하니까 아니 적의 적은 우리 편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정치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앞으로 저런 것들이 다 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당신들이 옛날 같이 뭐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아니 상도 같이 받고 원래 그쪽 출신이잖아, 그런 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참 말을 하기가 싫어요. 이게 대해서는. 이게 자랑스러운 곳이었는데 언제부터 뭐 말을 꺼내기도 싫은 곳이 돼버렸으니까요. 네,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발언이었습니다. 핫삼, 세 번째 핫삼은 박세리 선수인데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어요. 함께 보시죠. 자, 어쩌다 확진됐을까요? 전 프로골퍼 박세리, 본인이 진행하는 이 토크쇼 게스트로 뮤지컬 배우 손준호 씨가 나왔는데 손준호 씨도 확진, 박세리 씨도 확진,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고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손준호 씨의 아내 김소연 씨도 뮤지컬 배우인데 아내 김소연 씨는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아니 일단 뭐 간략하게 우리가 봤지만 어쩌다가 박세리 씨가 확진된 거예요? 뮤지컬 배우인 손준호 씨와 방송 관련해서 이제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확진자 접촉했기 때문에 그 경로로 확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군요.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예인, 방송하는 분, 뭐 프로골퍼 다 확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세리 씨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 IMF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희망과 어떤 용기가 필요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줬던 분입니다. 코로나19 지금 굉장히 지치고 힘든데 확진돼서 좀 가슴 아프고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겨내는 모습, 강인한 모습 보여주셔서 또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본인이 이제 해설하는 방송들도 있었거든요. 모두 다 중단했다라는 소식인데 빨리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사실은 손정혜 변호사님 잘 말씀 주셨지만 우리 또 박세리 선수 하면 우리가 탁 옹궁이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기억나요. 애국가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양말을 탁 벗고, 근데 그 저기 부분만, 발목만, 발바분만 하얗고 나머지는 하도 연습을 해서 까맣게, 그 볼이 저 호수에 빠졌는데 거 들어가서 그거를 그냥 치겠다고 했던 모습이 용기를 줬었는데, 손준호 씨가 뮤지컬 배우가 확진이 됐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 김소연 씨도 굉장히 유명한 인기 있는 뮤지컬 배우인데 사실은 이게 한 집 살림하고 남편이 걸리면 아내도 확진되겠거니 하고 걱정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또 다행으로 아내는 또 안 걸렸어요?
면역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 내에서 어떻게 예방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렇죠. 또 그 부부 사이에 또 아들도 있거든요. 예. 아이는 또 괜찮은가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밀접 접촉했다고 해서 모두 확진되진 않지만 이 사례에서도 보시듯이 예방이 정말 철저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코로나19 나와서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화이자 추가 계약. 문제는 도입 시점인데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정부가 밝혔고 전체 인구의 이로써 1.9배 물량을 토탈 화이자만 1.9배가 아니라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파이자 등등을 해서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계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부터 도입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통령 모더나 CEO랑 통화하고 확보했다고 했지만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파이자도 계약했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이거 사실 도루묵인데 자 언제 그래서 들어오냐 언제 접종했냐 계약상 기밀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7월 이후 구체적 백신 도입 일정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오면 좋겠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 정부로서도 언제부터 맞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그때 돼서 또 변수 생겨서 안 되면 또 거짓말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뭐 거짓말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세계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이전에 정부의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오죽 급하면 뭐 러시아 백신 얘기까지도 나오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 제 기억에는 아마 이 지금 그 4천만 도스 그러니까 2천만 명분 추가 계약 파이자 거 했다는 게 토요일 날 오후에 급히 정부가 발표했던 건데요. 그 급히 토요일 날 오후에 발표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홍남기 부총리 역시 대국민 담화를 좀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불끄듯 할 게 아니라 빨리 정말 국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얘기해주고 언제부터 접종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게 우선이지 얼마 계약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백신이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도대체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언제 결정이 되는 걸까요?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힌트가 될까요? 들어보시죠. 재청 때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자, 어찌 보면 현 정부 여당 인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서 그리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 답변입니다. 국정 철학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란 말이냐라는 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정권의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냐, 도대체 국정 철학이 뭐냐라고 반발을 했고요.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조홍천 의원입니다. 자, 돌직구쇼 출신이죠. 조홍천 의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 조홍천 의원 쓴소리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 완수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세워라.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쓴소리를 마구 날렸습니다. 자, 결국에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 김호수, 조남관, 구본석, 한동수 등 거론되고 있고, 자,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시간이 확보돼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실제로 검찰총장 후보에 포함이 돼서 유력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실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통훈 실장님,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삼는 거죠?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이제 논란이 돼 있고 시비가 걸려 있던 게 이거지 않습니까? 정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좀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어떻게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쇠방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불공정한 검찰이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참 정부도 머리가 아플 것이 아까 이제 박범계 장관이 뭐 대통령 국정철학 이야기했지만은 청와대 최근에 이제 방역기획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말하자면 이게 크게 봐서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 사람을 방어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고 보호하는데 국가 역량, 행정 역량이 소비되면은 그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뭐 잘 되는 게 맞느냐, 소비되는 게 많을 것이냐, 지금 여론하고는 어떻게 충돌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박범계 장관이 좀 문을 떼놨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윤 총장이 된다고 하면은 뭐 국정철학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할 것이고, 만약에 이성윤 총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국정철학은 공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시비가 있는 분은 안 된다. 약간 양수겸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박범계 장관의 어떤 발언에 대한 해석 들어봤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근에 이런 이슈에 휩싸였죠. 저 타고 온 공수처장의 차도 문제인데, 공수처장 차로 환승하기 전에 타고 온 차도 본인 차가 아니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가 대신 운전해준 BMW, 그 A 변호사 가족의 소유다 논란이 됐는데 왜 자기 차 안 탔냐 이거죠.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다수의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최근 일었습니다. 권익위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 유권 해석을 위한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무상으로 차량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묻자 권익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 라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교수님, 요 권익위의 답변이 이성윤 지검장의 BMW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권익위에서는 그러니까 자세한 그 정황을 다 고려해서 대답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단지 돈뿐만 아니라 뭐 교통이나 어떤 이런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도 뭐 숙박이라던가 이런 걸 제공한 경우에도 이게 어떤 그런 뇌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 금품 수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지칭해가지고 콕 찍어서 이게 뇌물 수수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만 어쨌든 저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 이 서울지검의 많은 사건들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고, 그런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고, 이게 뭐 법정으로 가서 어떻게 이게 뇌물 수수냐 아니냐를 따질 거는 물론 법적인 법률가들이 따질 문제지만,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도 저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권익위는 이 케이스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권익위의 답변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무상 차량 제공받은 게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라는 심플한 답변인데,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권익위의 이 심플한 답변에 이성윤 BMW 사건이 해당이 됩니까? 해당을 시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을 때는 렌트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이 되니까 그 금액의 다가를 따져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를 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날 30분이 됐는지 10분이 됐는지 5분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BMW를 타고 이동하는 것까지의 통상적으로 차량 어떤 유류 대금이라든가 렌트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소액이어가지고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금액이 상당하고 평상시에도 저 차량을 무상으로 언제든지 내가 써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위반되는 게 명확한 사안이죠. 근데 전날만 친분관계에 의해서 나 좀 태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만약 이게 언론 보도가 됐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권익위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봤던가 금액이 넘지 않아서일 겁니다. 얼마 전에 생각해 보시면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는데 한 명을 빼서 90몇만 원이 돼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불기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액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질문 하나. 중요하진 않은데 답변 짧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모닝을 타고 갔다. 그것과 지금 BMW의 어떤 격차도 혹시 반이 고려가 됩니까? 사회통념상 렌트했을 때의 비용, 그러니까 소형차와 대형차, 중대형 세단은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대로 산정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는 정치권 이슈입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이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모두 과거로 회귀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로친문당 도로한국당이 됐다. 많은 언론들에서 동아일보 재보선 참패 뒤 반성 분위기는 잠깐 다시 원래 DNA로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 초선들 조국 사태 사과했다가 문자 폭탄 맞고 장경태 의원 입장 번복한 건 도로친문당이다. 회기전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찬반 갈등, 친이 친박 싸움하는 갈등하는 것. 김병민 우리 돌직구 출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도로한국당으로 비춰질까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당내에서 세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자, 윤태호 실장님, 여당도 야당도 선거 이후에 도로 회기를 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불행한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약간 지금 공백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민들은 사치 재보궐선거로서 의견 표현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 다음은 지금은 약간 정치에 관심을 돌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야가 원내대표 경선 있고 당대표, 여당도 이제 당대표 경선 들어가지만, 야당도 들어가지만은 여당은 진행 중이고, 관심이 없거든요. 예.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기들끼리 어쩌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하던 대로 관성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을 것은, 이럴 때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다시 관심 기울일 때, 자, 그동안은 우리 이렇게 변해놨습니다라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시 관심 기울일 때, 니들 언제 도로 그쪽으로 돌아갔어? 옛날에 고친다며? 라고 할 거거든요.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제가 볼 때는 불과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상심하지 말라라는 어드바이스를 여당에게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고, 비평을 안 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구적으로 반복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 게임에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죠. 어떤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야당 후보를 찍어줌으로써 불만족을 표출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단체장 보궐선거는 불만 표시의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1년짜리. 근데 5년짜리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서 불만 표출로 이 투표권 행사를 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할 사람이 누가 나은지를 보고 선택할 거냐 판단을 또 하게 돼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유시민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의 어떤 대권 출마론까지 거론됐고 본인은 극구 반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평론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신 거예요? 예.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또는 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왔는데 네. 그것도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 시사 토론이라든가,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이 180석 사건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정치 비평 안 하겠다라는 본인의 약속 딱 1년 같군요. 박찬 대변인. 그때 생각, 지금 생각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 우선 들고요. 저 얘기 이후에 또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우리 쪽 계좌 들춰봤다 이런 거 하면서 또 이건 아니었지만 하고 사과를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저희 정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유시민 이사장은 원래부터 그냥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이런저런 위기 때마다, 여건이 위기 때마다 이런저런 말을 보태면서 영향을 계속 행사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박지원 대변인 개인견해 주셨지만 또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또 뭐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